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첫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위성 성능 점검을 마친 뒤 오는 11월부터 정상 운영돼 한반도 주변을 촘촘히 관측할 예정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고 다음 주 하루는 진료를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면서 52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타이완에 강진이 발생한 이후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1,000번이 넘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타이완에는 원자폭탄 42개의 폭발력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수요일 아침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네온셋은 대전 지상국에서는 양방향 수신에 실패했지만 남극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4, 3, 2, 1, liftoff.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로켓이 발사됩니다. 발사 2분 30초쯤 뒤 로켓의 하단부인 1단이 떨어져 나갔고 3분여 뒤에는 위성을 감싸던 페어링이 분리돼 국내 첫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9분여 뒤에는 2단이 분리됐고 50여 분 뒤 상공 500여 킬로미터에서 마침내 네온셋 1호가 분리됐습니다. Fantastic news there from Mission Control. NEON-SAT-1 has been deployed. Congratulations to KAIST and its mission partners at the SATREC Initiative, CARI,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오전 11시 57분 대전 항우연 지상국은 네온셋이 태양 전지판을 정상적으로 펼쳤다는 신호를 수신했는데 네온셋과 양방향 교신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두 차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발사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궤도에 정확히 위성을 투입했다는 의미고 교신이 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성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전력이라든지 통신 계통,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네온셋 1호는 하루 약 15번씩 지구를 돌며 대전 지상국을 포함해 국내외 지상국들과 교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내후년과 2027년에 걸쳐 추가 발사될 초소형 군집 위성 10기와 본격 군집 비행하기에 앞서 선발대로 발사된 네온셋 1호.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위성 성능을 점검하고 위성이 보내오는 영상에 대한 보정 등을 거치고 오는 11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서울대에서 항공우주공학 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등 우주 탐사 분야의 전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고위 임원이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번에 내정된 우주항공청 청장, 차장, 본부장의 공식 임기는 우주항공청의 출범일에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30일 응급실 등 필수 의료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과 중증 그리고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으로 주 1회 휴진을 할 것인지는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수 추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 아래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25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이례적인 폭우로 대형 홍수를 일으킨 구름대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강수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세계기상기구도 아시아의 홍수 취약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례적인 홍수는 일본 남쪽까지 뻗어있는 얇고 긴 구름대가 원인이었습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과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고기압 사이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점차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중국 남부에 폭우를 쏟아부으며 100년 만에 홍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뭄이었던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 구름대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 장마전선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국내 장마가 예년과 같은 6월 하순에 시작되겠지만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증가할수록 수증기량도 약 7%가량 증가합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기온이 높아진 만큼 올여름 강수량도 기록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도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의 홍수 취약성이 여전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근처인 북태평양 서부와 남중국해에서는 17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에서는 홍수와 폭풍으로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숨은 기상학적 위험 중 80% 이상이 홍수와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사망 원인은 홍수로 아시아가 홍수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의 홍수가 언제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마철을 앞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3일 강타한 강진에 이어 타이완에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원자탄 42개의 폭발력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된 건데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울어진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받쳐둔 철근이 흔들거리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3일 타이완 섬을 뒤흔든 규모 7.2 강진 때 파손된 건물 2동이 여진과 함께 주저앉은 겁니다. 一个叫做富凯饭店，一个叫做统帅大楼。没想到就在这一刻的天摇地动的时候，瞬间的又再度的发生崩塌。 새벽 2시 반쯤 타이완 화롄 남쪽 해역에서 규모 6.0과 6.3의 지진이 6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인데다 인적 드문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서 뛰쳐나온 주민들은 밤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에도 규모 5.9의 지진을 비롯해 20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해안도로 곳곳이 낙석으로 폐쇄됐고
시내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통틀어 1000번 넘는 여진에 원자탄 42개의 폭발력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됐습니다. 今年为止，总共释放了42颗原子弹的能量，那其中39颗的能量4月3号当天就已经释放完了。 중국 본토 광둥성 일대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4명이 숨지고 11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실종자도 10명으로 집계됐는데 선박 한 척이 교각을 들이받고 침몰하면서 4명 더 추가됐습니다. 25일부터 또 큰 비가 예보돼 1억 2천만 명이 밀집한 중국 최대 제조업 기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정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중지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4일 오전 10시 43분쯤 원전 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개통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부터 진행하던 오염수 해양 방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1, 3호기 원자로 급수 설비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의 냉각 설비는 정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수치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만 1,200톤의 오염수를 내보냈고 지난 19일부터 5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 줄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올해 2월 결혼은 16,949건 이뤄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이 감소했습니다. 2월 사망자 수는 2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 증가하면서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61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고학력 현상의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석박사 비중이 중소기업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고학력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18년에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학력 추세에 따라 지난해 국내 취업자 2,841만 명 가운데 전문대와 대학, 대학원 졸업 학력자 비중이 50.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고학력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은 47%였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은 79.5%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의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24%포인트 넘게 증가한 지난 20년 동안 중소기업은 19%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인 대학원 졸업자 비중은 대기업이 12.5%로 3.9%인 중소기업의 3배가 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석박사 인력 비중 증가율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현금 지원책까지 써왔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여전합니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기업을 키우고 규모화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CJ 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일반 택배 운임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유가와 최저임금 등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편의점들과 50원 인상을 협의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의 인상 계획에 따라 편의점 CU와 이마트24, GS25는 고객에게 받는 택배 운임비를 권역별로 100원에서 최대 400원씩 올린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제휴한 롯데 글로벌 로지스 관계자도 가격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장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에 이어 대중교통비를 일부 되돌려주는 K패스카드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에 6만 2천 원만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 시범 운영 70일 만에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기본적인 출퇴근 비용만으로 치면 교통비 한 8만 원대가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2만 원, 월 2만 원씩 절약되니까. 다음 주인 5월 1일부터는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 카드가 본격 도입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에서 60번 쓰는 것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카드입니다. 먼저 교통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한다면 일반은 2만 원, 청년층은 3만 원, 저소득층은 5만 3천 원이 절약 가능합니다. 발급은 어떻게 받을까?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앱에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상품을 고르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가운데 더 유리한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다릅니다. K패스는 사실상 전국에서 쓸 수 있고 광역버스, GTX 이용 시에도 혜택이 있어서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오가는 광역적 통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K패스 혜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서울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교통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기준으로 단순히 따릉이를 제외한 이용 금액만 따져보면 월 7만 7천여 원 이상은 기후동행카드가, 미만은 K패스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월 8만 원을 쓰는 경우 K패스 사용자는 6만 4천 원을 내는 꼴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보다 2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월 7만 원을 쓰는 경우 K패스는 1만 4천 원을 환급받아 기후동행카드보다 6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가 어려운 만큼 각 특징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주식 투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센터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직원들을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고객 응대를 위한 대본과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의 서류가 띄어져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사무실로 이용한 곳입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들에게 코인 투자를 제안하며 접근했습니다.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서 과거 중고차 사기를 벌였던 이들은 지난 2022년 업종을 바꿔 코인 사기에 뛰어들었고 지인들도 끌어모아 30여 명으로 조직을 불렸습니다. 서울과 인천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원이 빼돌린 유료 회원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상담원들은 가짜 명함은 물론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서류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80여 명, 피해 액수는 5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는 대포폰만 사용하고 한두 달 단위로 사무실 위치도 옮겨가며 1년 넘게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15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꽃축제인 고양 국제꽃박람회도 오는 금요일 개막합니다.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질 꽃박람회 이모저모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 출입구 앞에 어떤 조형물이 들어설까? 꽃박람회 마스코트처럼 매년 색다른 대형 조형물이 시선을 끌었는데 올해는 거대한 고래가 주인공입니다. 꽃과 식물로 장식된 높이 10m, 길이 20m의 꽃등고래가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만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정원엔 2만 송이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주제정원엔 한국의 토종꽃과 야생화를 식재한 자연학습장과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정원이 꾸며졌습니다. 세계 작가정원엔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100만 년 전에서 온 편지로 금상을 수상한 황지혜 작가를 비롯해 국제 정원가 3명이 수준 높은 정원 작품을 선보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희귀식물도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꽃 모양이 코끼리 발을 닮은 이 식물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특이한 냄새를 내뿜습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넓어진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박람회장은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꽃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주제는 지구환경과 꽃입니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꽃을 저희가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호수공원 자연학습원, 수변정원, 그리고 전통정원 요 3군데를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서 3군데를 크게 엮는 그 주제정원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플라워 그랑프리 대회도 열려 8개 나라 10여 명의 선수가 다양한 경연을 펼칩니다. 화훼산업관에선 대규모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이 함께 진행돼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24 고양 국제꽃박람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번 꽃박람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 동안 봄꽃의 바다로 관람객들을 초대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영산강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 건데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보다 큰 축구장 250개 크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나주 평야를 지나는 곡창남도의 젖줄 영산강입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이면 하얀 메밀꽃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영산강의 길이는 총 111km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9km가 이곳 나주를 관통합니다. 나주시는 영산강 저류지 공간을 활용해 정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일단 17만 평 규모로 내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한 뒤 오는 2033년에 국가정원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축구장 250개 면적으로 순천과 울산의 국가정원보다 큽니다. 영산강 이제 국가정원은 지금 있는 그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이제 태화강 이제 정원과 또 차별화해서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잘 살리고 아울러서 이 지역 자체가 우리 나주의 핵심 지역입니다. 정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도 80억 원 상당의 수목 7천여 그루를 기증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방정원 윤곽이 드러나는 오는 10월 저류지 일대에서 영산강 통합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또 그 감탄할 수 있는 뭔가 좀 큰
틀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상각이라는 주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장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가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친환경 관광도시로 도약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네,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에 기대되는 소식이 많습니다. 1월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고 또 국내 첫 지구 관측용 실용 위성인 네온셋 1호가 우주에 안착하며 앞으로 2027년까지 총 11대 소형 위성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부터 우주산업까지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의 약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